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네, 통합 숙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청와대 시대가 저물고 이제 용산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 키워드는 자유, 인권, 공정, 그리고 연대였습니다. 새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취임사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권의 상징인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가 된 대로 9년 만에 이제 큰 행사였는데 좀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좀 오늘의 어떤 취임식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어떤 국정의 기본 방향, 그 방향에 따라서 행사도 그 같은 맥락으로 좀 기획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고 온 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근본을 좀 추구하겠다. 이제 그런 좀 맥락으로 좀 읽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에서도 이제 뭐 자유, 민주를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오늘 행사 자체도 국민하고의 소통, 또 국민을 좀 존중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기획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기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국회 연단을 한 180m 정도 걸으면서 시민들과 인사한 것들도 좀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이었을 때 왜 집무실 이전을 계속 강조를 했었고 오늘 행사도 그렇고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주먹 인사한다던가 일부분 경호를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가깝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띄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 사회적 약자들을 만약에 행사에 조금 더 많이 초청을 하고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아주 어렵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취임식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적 약자도 당연히 그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면 어땠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오늘 시민 4만여 명 중에는 사회적 약자도 참석한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국회 앞에서 최근 인권운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요. 또 국가인권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식을 위해서 그 단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장소를 철거하는 만에 조금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을 조금 더 존중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집무실로 뭐 구중궁궐이 아니라 자꾸 나오려는 것은 시민들의 항의나 집회하는 소리까지도 내가 듣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거나 뭐 당장 어렵다면 내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좀 만나서 얘기 듣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어떨까 아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취임식 풍경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사람의 모습이 좀 한 화면에 잡힌 것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전체적인 그 행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장 좀 좋았던 부분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도착해서 180여 미터를 이제 걸어서 국민들하고 직접 이제 대면 접촉을 하신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단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임식 중간에 그 청와대 개방하는 그 장면을 이제
실시간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활짝 열린 청와대 문을 통해서 이제 입장하는 모습, 그 두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초심이 변치만 않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좀 행사장 자체는 뭐 과거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좀 기획을 했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연설 단상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내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획을 이제 나름 이제 한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런 그 대형 어떤 대규모 이런 행사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약식으로 사실은 취임식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취임 선서 위주로 그때 했었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주변에서 들려오는 뭐 차별 철폐 같은 목소리로 좀 소통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엔 취임사 내용을 좀 잘라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자유란 단어가 35번 언급될 정도로 관통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자유 외에도 공정이 한 3번 정도 언급이 됐고 뭐 통합이나 어떤 소통은 언급하지 않았던 점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어떤 단어가 좀 많이 언급됐나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앞으로의 어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좀 가늠자가 되는 단어들일 텐데요. 근데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데 다만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는 측면에 저는 좀 주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도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보면 이 경제인들을 뭐 초청한다던가 자주 만난다던가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좀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자유라는 가치가 지금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혹은 핵심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혼선스러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을 보여주면 어떨까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지성주의라는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위기가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라는 어떤 발언도 있었는데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단어를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덧붙여서? 이거는 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죠. 네. 뭐 그런 맥락도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됐는가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 연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한다라고 연설의 구성? 예, 생각을 하고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설의 초반은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반지성주의라는 표현도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네. 이게 뭐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이게 도대체 뭘 겨냥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의아해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침 자막에 간단히나마 지금 부연 설명이 나가고 있고요.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건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가치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복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담아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자유 부분도 이제 사실은 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이제 헌법의 기본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도 이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를 언급할 때는 역시 이제 그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시장 중심의 그런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왜 없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연설을 보게 되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짧게라도 언급을 좀 하죠. 그래서 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연설 내용을 지금 대통령이 확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줄인 거죠? 본인이 알려진 것보다?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다양한 메시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강했던 그런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그 강조했던 지점이 상식이나 통합, 소통도 있었기 때문에 취임사에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당연해서 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짧게 그것도 질문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자유와 민주로 수렴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이제 어떤 그 컨셉, 기본 개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지성주의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평론가님이 해주신 그런 비슷한 해석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과연 대통령 취임식에 꼭 들어갔어야 될 내용인가?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심지어 탄핵을 당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이날만큼은 여야 정치인들도 저기에 모여서 국민 통합을 정말 다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거든요. 정부의 기간 동안. 그런데 이렇게 마치 전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라던가 혹은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해석이 나오는 발언은 왜 넣었을까? 저는 좀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소속원이라던가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을 지지했건 안 했건 반대했건 찬성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대비전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국민 통합의 의지를 더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선 과정이라던가 당선인 시절에서의 여야의 대결은 뭐 그건 정치권, 소위 말하는 여야 정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통합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더 많은 좀 호응을 이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역시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듣기 좋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 통합 얘기하고 뭐 이제 평등 얘기도 하고 골고루 좋은 이제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본인은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달리 가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해준 국민의 또 의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담는 데 좀 더 주력한 것 같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과거 전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다 담아내지 못한 측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거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취임사를 관통하는 단어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대통령이 강조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도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치, 경제 또 외교에도 자유를 갖다 붙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가 있거든요.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 의지를 표명한 것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외교 문제 관련해선 물론 이제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대외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환하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선 국면에서 토론 과정에서 밝혔던 본인의 대북 정책과 좀 비교도 되고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후보 시절에 버르장머리라는 좀 다소 거친 표현도 나왔었고 또 물론 뭐 이외에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이 선제 타격론을 놓고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큼 좀 용어를 거침없이 쓰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완화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 취임식의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도 보지만 외신을 통해서 각 국가의 정상들도 볼 것이고요. 네. 또 저 자리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외빈들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강조해서 좀 외교적 언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북한 관련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천하고 정말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먼저 핵을 폐기하는 결단을 하면 한국이 국제사회 같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그 제안이 비핵 개방 3천이었는데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려다가 보니 옛 보수 정권의 어떤 그러면 대북 정책은 어땠는지를 살펴봤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당선인 주변에 있는 핵심 인물들 예를 들면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지금 내정이 된 김태호 성균관대 교수는 말 그대로 뭐 MB 정부의 안보 책사였다, 핵심이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겹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 북한 관련한 정책이 보수 정권에서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라는 평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 과연 거기에 호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도 한번 살펴봤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또 오늘 속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면서 특히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어떤 속보도 있었는데 좀 덧붙여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보 정권이 그러면 그 대북 정책이 성공했나?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뭐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도 갖고 했는데 그 끝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그럼 그대로 고수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할 거냐? 이제 이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사실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뭔가를 내놓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렇게 캐고 들어서 구체적인 그 대안 단계로 들어가 보면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사실은 큰 맥락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만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그 평화협정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좀 앞당겨서 좀 추진해 보려고 했던 비핵화 이전에라도 좀 먼저 좀 성사시켜 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달랐던 점 그 정도에 불과한 거고 어찌됐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뭐 나오면 우리가 뭐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기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때마다 이게 정책이 이른바 널뛰기를 했어도 곤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문재인 정권하고 확실히 다른 뭔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보더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차별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백히 존재하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거는 특히 북한하고 관계 부분은 마라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를 좀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하고의 관계 부분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양자 회담에 좀 더 그 중점을 뒀다면 이제 좀 다자 단계를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있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나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중국도 그 부분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취임사 내용을 좀 토대로 앞으로의 새 정부의 어떤 정책과 행보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 행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짚고 다음 주 넘어갈 텐데 워낙에 선거 과정 내내 공식 등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마침 김 여사의 어떤 향후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두 분의 어떤 해석을 좀 평가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공식석상에 나선 만큼 향후 행보도 좀 본격화될까요? 오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좀 여쭤보면요. 예, 근데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 이른바 영부인이 꼭 내조만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가요?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어떤 정확한 역할이 우리 법률이나 이런 데도 규정되어 있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조란 단어도 맞는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뭐 개인 예를 들면 생각입니다만.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직장을 갖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 문제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활발한 사회운동과 캠페인에 앞장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사업이라던가 본인의 가족과 어떤 이권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대선 과정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영리 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여론도 물론 뭐 어떤 검증이라던가 사법적 영역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뭐 내조를 해라, 조용히 있어라 이런 거는 좀 시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은 뭐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돼야 된다면 그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영리 활동에 나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던가 네. 또 우리 외교 사절단을 맞을 때 또 분명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너무 초점을 맞춰서 정쟁의 속으로 뭐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소 좀 긴장되거나 차분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고 오늘 이제 취임식 현장에서는 뭐 지금 현충원 참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조금 한두 발짝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일단은 그 대통령 뒤 3m 이렇게 컨셉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커리어 우먼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 일을 네. 하던 계속 해왔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 어찌됐건 자기 일을 계속 해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요즘 세대에 맞다. 뭐 요즘에 사실은 뭐 대부분의 젊은 층들 보면 다 맞벌이 부부고 각자 자기 일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자금 관리까지 따로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좀 더 현대적인 이미지의 여성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뭐 여성에 대한 약간 편견, 차별 그런 걸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그런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또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더 사회적 그 영향력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은 좀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게 뭐 특혜 의혹이 유발된다거나 이제 그럴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꽤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익적인 그 영역에서 본인이 해왔던 그런 역할들, 뭐 전시기획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원치 않게 공개된 파일을 보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부분의 발언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젠더 갈등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성 인권이라던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한 삶의 관심을 촉구하는 쪽에서 또 긍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뭐 비선 실세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이 어떤 관여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인사에 뭐 깊이
관여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인물들이 들어온다 이런 논란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영분이나 호칭도 쓰지 않고 2부 소실도 폐지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역할이 달라질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또 질문 드리면 청와대 개방된 거죠. 이제 74년 만에 청와대가 개방됐는데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청와대 시대를 끝낼 때도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시대 열기 위해서 애를 네. 썼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때 시도를 못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청와대를 떠날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 나라로 좀 국민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 기존의 그 청와대는 구조적으로도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통령 보호에만 집중한 굉장히 좀 수세적이면서 방어적인 그런 약간 좀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국민하고의 이제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방된 장소로 이제 어찌됐건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저것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조선 왕조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그 뭐 조선 총독부의 나쁜 기억들도 약간 좀 서려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용산은 사실은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공간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외국군이 계속 주둔하는 그런 이제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우리가 되찾아온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뭐 역사적인 의미 부분은 뭐 제가 보건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까지 뭐 관심이 없으신지 홍보를 별로 안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갖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봐요. 역사적으로는.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번에 그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자체 큰 틀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무실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집무실 명칭도 공모하고 있거든요. 자, 청와대 개방과 또 용산시대 개방을 좀 뭉뚱그려 여쭤본다면요. 예, 그런데 용산 집무실로 간 이후에 당초의 취지였던 국민의 쓴소리까지도 듣겠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논란 끝에 집무실만 옮겼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의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소통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리적 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진 특유의 리더십, 예를 들면 쓴소리를 그 앞에서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 분위기라던가 혹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소통이 많이 차단됐던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물론 중요하고 또 정말 쓴소리하는 참모들이 여론이 이렇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이번엔 좀 국민에게 져달라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포용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소야대라는 국면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라던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반대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너무 여의도 정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의 뜻도 반영되어 있다는 걸 해주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무실 문제, 소통 문제와 좀 맞물려서 간단히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 질문 드리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대통령 이동할 때마다 신호나 교통 통제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이랬다 저랬다 공간 문제도 뭐 비가 새서 옮겼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일을 졸속으로 추진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해명하기 급급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전에 미리 문제점을 진단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있지만 이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는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양해하고 좀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사실 여의도에 새벽에 방송이 있어서 가는데 그 출근길에 이 교통통제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몰랐던 부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막 뛰느라고 허겁지겁하면서 사실은 막 이렇게 좀
불만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여의도 인근의 지하철역을 보니까 아마 오늘 행사를 보기 위해 국회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는 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네, 협치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선 과제 포함해서 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취임 첫날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죠. 이재명 상임 고문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합리적으로 최대한 협력하고 또 혹시라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도 들렸고 신경전도 좀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일단 많이 부러우신 것 같아요. 예,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인에게도 지금 기회는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대통령 됐을 때 자기 경쟁자가 또 저렇게 또 덕담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야말로 좀 오늘 그 말씀하신 그 기조대로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종의 정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과도하게 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정쟁을 유발한다거나 또 뭐 비판할 거리도 아닌데 뭐 그냥 비판을 한다거나 너무 비판 일변도로 간다거나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를 지금 많이 하는 게 협치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그럼 집권했을 때 왜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냐 그런 지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나면 이 협치 정신도 싹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그 경향성들이 있는데 야당일 때부터 협치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 같이 이제 여소야대 국면인 상태에서는 야당이 딴지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야당도 협치 정신을 좀 많이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접근한다면 본인들이 나중에 다시 또 여당이 됐을 때도 훨씬 더 여야 관계가 좀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듯 함께 어떻게 보면 이인삼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정신도 이번에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일 때부터 협치를 연습하자라는 말씀이 눈에 띄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속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 과제가 많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1호 결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었는데 사실 검수완박 전국 국면에서도 계속 12일에 첫 국무회의 날짜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이날 이제 손실보상 추경안도 의결될 예정인데 이때 장관이 15명 이상 참석을 해야 안건 의견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뭐 사실 그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러 번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문 전 대통령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지금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거든요. 자, 국무회의 현장을 좀 가늠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잘 굴러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협치 정신에 따라서 이거는 비단 이제 윤석열 정부에만 해당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간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이제 순탄치 못하거나 뭐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좀 길어지거나 하면 어떤 정권이든 다 이렇게 초반에 맞닥뜨리게 될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정말로 협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권력이 이제 교체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단절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전현 정부 간에 이제 갈등도 많이 유발이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서로 의견 충돌도 발생하고 이제 그런데 이 국면에서만큼은 지금 이건 여야 모두가 좀 많이 자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국면에서는 무조건 협치를 해라. 예,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정권 교체기는 국민들도 많이 기대도 많지만 사실은 우려도 많은 시기거든요. 이게 참 이 정권 이양이 과연 잘 될까? 뭐 정권 교체기에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많이 이제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일단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일 이제 본회의 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의총 열어서 총리부터 모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날짜별로 지금 인사청문정국 2라운드를 모아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 화면을 놓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당초에는 크게 뭐 논란이 될까 싶었는데 되고 있고요. 김영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가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장관이 없는 채로 그러면 낙마를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부처가 있는데 새로운 장관이 나 이 부처 없애려고 왔다라고 하면 과연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 마음을 열고 할까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호 특임 장관이 임명한 이유가 그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었고, 네. 실제로 제가 그때 국회 담당 기자였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정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국회를 자주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불만인지를 좀 들으려는 노력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시절은 뭐 당선인에 대한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런 노력을 또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왜 물밑 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새 정부가 조금 더 가뿐하게 산뜻하게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도 오부 요인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의 정치적 승리의 날도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승리의 날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협조가 국정 운영에서 좀 절실하긴 해요. 뭐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됐건 좀 낮은 자세로 일단 접근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환경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협치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그런 좀 우려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코앞인데다가 지방선거가 이상하게 지금 대선의 연장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네. 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덕담도 딱 오늘까지만이 아닐까.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이 어찌됐건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패하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지금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거대 야당이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이 좀 어지간히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순탄하게 가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보건대는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약간은 좀 그 부분은 좀 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좀 따지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 다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셈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의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보고요. 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야당이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권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례 이런 거로 보건대는 결국은 이제 빅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해 주는 대신에 장관 중에서 부적격한 사람을 몇 사람 정도, 더불어민주당도 문제 제기는 잔뜩 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들 시선이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시점은 역시 지방선거 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